한 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만약에 공천 문제라든지 경선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바른미래당 측과의 문제도 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화당과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내 한 당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지금 두 당, 세 당까지 끼게 되면서 과연 사실은 이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천 얘기가 합당이라든지 통합 과정에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경선 국민 경선하자 아니면 공천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쉬운 문제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수통합 논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가 황교안 대표 입에서 처음 언급이 됐을 때도 설익은 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통합 논의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여기저기 한국당 혹은 변형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수 통합 논의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단추가 좀 잘못 끼어졌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보수 통합이라는 큰 아젠다를 던지기 전에는 그런 이슈를 던지기 전에는 내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부에 대한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이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성찰하지 않았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당파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황교안 대표가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에서야 재선 모임들도 뭐 백지 위임을 한다는 등 초재선 의원들도 불출마 선언에 가까운 자정적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아젠다를 자체가 컨센서스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예. 그다음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뭐 두 달 동안 물밑 협상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물밑 협상이 그냥 당사자와 1대1이라든가 특정 사람들과의 물밑 협상은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적을 던질 만한 어떤 그 자정적 결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선행하지 않고 여기서 통합을 던지니까 이것이 결국 수사함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빤히 보이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함 대결이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인데 빤히 보이는 계산이 자꾸 들여다 보이게 되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화두가 던져지기 전에 작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가 지금 뭐 이렇게 합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미궁 들어서. 속으로 가는 분위기죠, 지금 예.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 타이밍이 어찌 보면 약간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돌파구를 생각한 것 같은데 말씀처럼 사전에 물밑 조율도 좀 되고 양측에 좀 얘기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미궁 속으로 간다고 느끼는 게 제가 보기에 이게 옛날 뭐 진박간별 이런 거 가는 것처럼 국민경선 얘기 나오고 사실은 한 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만약에 공천 문제라든지 경선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바른미래당 측과의 문제도 있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화당과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내 한 당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지금 두 당, 세 당까지 끼게 되면서 과연 사실은 이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공천 얘기가 합당이라든지 통합 과정에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경선 국민 경선하자 아니면 공천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쉬운 문제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보수 통합을 추진할 그 한국당 내 단장으로서 원유철 의원을 내정을 한 걸 두고도 지금 변형 내에서는 우리는 원유철 의원을 원한 적이 없다. 네. 혹은 한국당 내에서는 뭐 변혁 측에서 원했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원유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의 글을 보면 내가 신뢰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두 달 동안 이렇게 물밑 접촉이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그랬죠. 보고 예. 계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당, 즉 보수 진영은 뭐 4당, 5당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의원들만 숫자만 해도 110명이 넘는데 이걸 의견 한 대 모으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통합 자체가 중대한 과제이기
이야기는 틀림없으나 사실상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기 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여기 이제 달린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밑 접촉을 했겠죠. 이 물밑 접촉이라는 단어에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수면하에 오르지 않고 물밑 접촉하다 보니까 상대하는 사람만 상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본다 그러면 원유철 의원은 상대 파트너가 틀림없이 있겠죠.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정병국 의원이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탈당을 지금 이야기하는 변형 모임도 상당히 의원 각각의 색깔이 다 있다는 겁니다. 통합에 대한 원하는 소위 말해서 그 생각들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원유철 의원이 집촉하는 사람은 또 이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유승민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유철 의원은 예. 틀림없이 2달간 접촉을 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병국 의원의 생각이 다르고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한국당 내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 단장으로 오히려 김무성 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유철 의원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보시는지 혹은 지금 한국당 내에서 이런 김무성 의원의 일종의 역할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 한국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합당 문제가 제대로, 통합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은 총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중도 세력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그 세력의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 시장을 장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 그러한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김무성 의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공천 그 자체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런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원인, 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의원과 하나의 그 같은 탈당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을 이쪽으로 통합의 무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뭐 비박 친박이라기보다도 권성동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소위 원유철 의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좀 당의 대표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좋고 또 특히 유승민 의원과 직접적인 어떤 교류적 관계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이 통합 작업을 선두에 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내부 컨센서스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당 자체에서는 위기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최선으로 제가 보세요? 뭐 상대당이라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부적절합니다만 그래도 보면 지금 이제 원유철 의원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게 예전에 뭐 부원도 있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하면서 있어서 지금 뭐 김무성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좀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탈당했다가 복당하고 한 분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아마 동병상련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나은 카드가 아닌가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공천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그걸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나을 걸로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이 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물밑에서 이루어질 얘기들이 누가 원했다 안 했다 뭐 유승민 의원이다 아니면 유승민 측이다 이게 자꾸 측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오는 그렇죠. 것. 이게 예. 새어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협상이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 비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짠 하고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딱 나올 때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물밑에서 얘기될 얘기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2달간 원유철 의원은 뭐 물밑 작업을 했다 그러지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2달간 물밑 작업이 됐으면 이런 이런 게 얘기들이 안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정도 양해는 하거든요. 우리는 예. 이 정도 얘기합시다 하고 이게 각 당에 돌아가서 아니면 뭐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당대표한테 보고하고 했습니다. 오케이 공표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제가 보기에 그동안 별로 된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도 문제지만 그 한국당 내 쇄신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초선 의원들이 사실 뭐 중진들 용퇴 이야기도 했었고 그 네. 당 내에서의 일정 부분 중진 혹은 지도부들의 어떤 영향 있는 어떤 움직임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또 김무성 의원도 중진들 용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진 의원들 어제 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용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아마 뭐 쇄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초선들 중에 친박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초선들이 보통 쇄신 요구를 하면 당대표 입장에서 바로 받거나 이러진 않는데 예. 아이고 좋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약간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친박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 사실은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약간 불출마 의사를 표력하고 있어서 진정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한국당 초선 외에도 뭐 유민봉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례대표입니다만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초선들 중에 누가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중진들 중에도 내가 물러설 테니까 지금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이 아니라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에 대해 아직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쇄신이라는 게 진정성이 조금 덜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내 문제도 지금 복잡한데 지금 뭐 통합까지 가서 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이런 거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진들의 용단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황 대표 입장에서? 황 대표가 이 중진들의 용단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기를 보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무성 의원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산파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뭐 개인적인 감으로 짐작하지 보자면은 김무성 의원이 중진들의 용퇴, 불출마 선언, 또 최소한은 뭐 백지 위임, 뭐 이런 상태의 어떤 그런 점들은 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김무성 의원의 행보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과 직접적 관계에 있고 통합을 소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이미 여기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단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무성 의원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강은 건널 수밖에 없는 강입니다. 이 통합에 대한 작업 그리고 이 당내 상황에 대한 작업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은 본인의 정치 생활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강하다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어느 정도의 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정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가 컨센서스에 문제가 있고 내부의 자정적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상황 없이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던진 낚싯대의 미끼를 황교안 대표가 덥석 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즉 변혁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여기에 통합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도의 새로운 개혁적 세력으로 그만큼 포커스를 맞고 중도 세력의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정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소위 꽃놀이표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어진들을 던지는 순간 사실상 미끼를 물은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상황 쭉 봤으니까 이제 민주당 상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광폭 행보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양정철 민주연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같이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원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일단 뭐 겁니까? 당내에 지난번에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 일을 겪으면서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있죠. 왜 지키지 예. 못했냐 하는 분들도 있고 왜 당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미리 좀 청와대에 직언하지 이제 양쪽 의견이 많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걸 그게 어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친문 비문 대선 경선할 때까지 가는 상황이라 어쨌든 당연히 선거 국면에서는 원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장이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게 뭐 여론조사라든지 정책 만든다든지 저는 뭐 모병제 같은 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 가면 이제 선대위도 꾸려지고요. 우리 선거 대책단도 만들었지만 이제 공식 기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제 청와대 출신들 얘기는 뭐 그거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지금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청와대 뭐 비서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하죠. 현역 의원들이 자기의 어쨌든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실 경선 원칙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원칙대로 지키겠다 이런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양 원장의 그 행보를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전략적으로는 양 원장의 선택 자체는 뭐 굉장히 전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술적이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언론에서 일명 그 여론에서 청와대 출신들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그 총선을 향하는 공천 과정에서 개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일단 양정철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지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당내 수많은 오해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뭐 이해찬 대표나 양정철 원장이나 당내의 중진들이나 의견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 아니겠습니까? 예.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출신들의 공천 관련돼서 언급을 회피한다 그러면은 결국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양정철 원장이 시적질하게 저는 이야기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의 출신들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허락을 받고 또는 정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뭐 경험을 본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의사에서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 뭐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그 감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실제 당에 필요한 것인가, 어느 사람이 또 개인적인 어떤 욕심, 야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작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 간별 얘기 나오니까 옛날 진박 간별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정했습니다. 경선을 한다. 경선 룰도 정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선을 하는데 경선 룰을 할 때 그 경선을 할 때 본인의 대표 이력을 쓰는 난이 있거든요. 현역 의원은 뭐 현역 20대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무슨 뭐 비서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사실은 경선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한 5% 10% 미친다고 보거든요. 예. 대통령기가 좋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나와서 제가 질문을 바로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실제 청와대 내에 있는 인사들 중에 특히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총선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뭐 당내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뭐 얘기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당연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 지지 1위를 다리고 있기 예.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정치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은 계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아마 인사청문회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얘기 때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2달 정도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아마 인사청문회 포비아라고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낙연 총리 혼자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렇죠. 지금 나오려는 장관도 여러 분 계신데 조국 장관 한 분도 이랬는데 그보다 어찌 보면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 인사청문회 전국을 과연 총선 전국과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예. 이 고민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런 뭐 후임 인선에 대한 고충, 개각 폭, 시기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을 끝으로 해봐야 될까요? 1월 중순 그러니까 1월 16일 전에 공직자 선거 그냥 사퇴 전까지 뭐 충분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부분들을 당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선거 때는 썩은 못이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포비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역설적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없이 중폭 이상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서 한국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격 시비를 가지고 자꾸 전국을 혼란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 선거 패러다임 즉 프레임 자체가 이상하게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프레임 설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에 대한 포비아 현상은 여권에서 뭐 그냥 레토릭으로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개각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마 전술적으로 조금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